중국에서 온 한 통의 메시지가 한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외치는 중국 소수민족 1,300만 명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밝힌 충격적인 정체성은 바로 고구려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대학생 한 명의 용기 있는 발견이 어떻게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발전했을까요? 중국 정부는 이 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 소수민족 소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 태어난 김미화입니다. 중국명으로는 메이화라고 불리죠. 연변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19살 학생이에요. 평범한 조선족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겨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말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항상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고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물어봐도 항상 그냥 웃으시며 넘어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방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방에서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벽장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가죽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는 정말 오래돼서 가죽이 바스러질 정도였죠.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어서 아마 수십 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역사의 무게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잠금 장치도 특이했어요. 현재는 볼 수 없는 옛날 방식의 자물쇠가 달려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삼조고 문양이 새겨진 은장신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옆에는 한글로 쓰인 편지들과 누렇게 바랜 족보가 정성스럽게 접혀서 보관되어 있었어요. 족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고구려 왕족 후예라는 기록이 정말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이 고구려 마지막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족보에는 대대로 내려온 조상들의 이름과 함께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냥 평범한 조선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손이 계속 떨리면서도 다른 유물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고구려 특유의 용 문양이 새겨진 청동 거울, 왕실에서만 사용했다는 특별한 인장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금관의 파편까지 발견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가 평생 목숨처럼 숨겨오신 우리 가문의 진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고구려 왕실에서만 사용했다는 특별한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에는 고구려 문자와 함께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 가문이 정말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9년간 평범한 조선족 대학생으로 살아온 제가 갑자기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 됐으니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역사를 알게 됐다는 자부심 같은 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보시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주저앉으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꽉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화야, 이제 너도 알 때가 됐구나. 우리는 단순한 조선족이 아니다. 고구려 마지막 왕족의 후손이란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천천히 우리 가문의 진짜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왕족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일부는 당나라로, 일부는 신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곳 만주 땅에 숨어서 혈통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왕족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절대 잃지 않았단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어.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에는 더욱 그랬지. 할머니는 1950년대 중국 정부가 실시한 민족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같은 고구려 후손들은 모두 조선족으로 강제 분류됐다고 하더군요. 고구려 후손이라는 정체성은 완전히 지워져야 했던 거죠. 만약 저항하거나 반대했다면 온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적 증조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고구려 마지막 저항군들의 이야기, 왕족들이 목숨을 걸고 피난온 과정,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또 다른 유물들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의상, 조각들, 왕실에서만 사용했다는 특별한 그릇들, 그리고 고구려 문자로 쓰인 오래된 서신들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문이 정말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가 마지막에 꺼내 보여주신 고구려 왕실 인장이었어요. 이 인장은 고구려 마지막 왕이 직접 사용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인장에는 고구려 왕실의 상징인 삼조고와 함께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숨겨온 왕족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무겁기도 했거든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가진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난 후 저는 며칠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고구려와 우리 가문의 이야기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연변대학교 역사학과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웨이동, 샤오쥔, 리나 같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제가 발견한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혹시 믿지 않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사 수업 시간에 교수가 고구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교수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 현재의 조선족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화가 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갔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가져온 사진들과 족보를 보여주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웨이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도 이상한 유물들이 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들을 잘 보관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 샤오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집 할머니도 가끔씩 우리는 다른 민족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리나는 자기 집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의상이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족 옷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증거들 사이의 모순점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공식 교육과 실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들 사이에서도 모순이 있었어요. 어떤 자료에서는 고구려를 중국사로 분류하면서도 다른 자료에서는 고구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웨이동은 컴퓨터를 잘 다뤄서 인터넷으로 해외 자료들도 찾아봤습니다.
한국과 일본, 서구 학계의 고구려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 중국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구려는 분명히 독립된 국가였고 중국과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국제적인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리나는 언어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어서 고구려 언어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어요. 고구려어는 현재의 한국어와 매우 유사했고 중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어요. 샤오쥐는 고고학에 관심이 많아서 고구려 유적지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연변 지역 곳곳에 고구려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의 건축 양식이나 문화적 특징들이 중국 문화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젊은 대학생인 저희들이 스스로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동시에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 교육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직접 연변 지역의 고구려 유적지들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장백산 일대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고구려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름도 고구려와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마을에 도착해서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을의 70대 박할아버지가 저희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마을 200가구가 모두 고구려 후손이지만 지금까지는 조선족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자신들이 고구려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박할아버지는 저희를 마을 곳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을 한복판에는 고구려 특유의 삼조고 문양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사는 집들도 자세히 보니까 고구려 전통 건축 양식의 특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전통 노래였어요. 그 노래는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가사 내용이 고구려의 영광과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마을 한쪽에는 작은 사당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고구려 시조와 역대 왕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조상 제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왕들에게 올리는 제사였던 거죠. 박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마을에 숨겨진 보물들도 보여주셨습니다. 마을 창고에는 고구려 시대의 유물들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청동 그릇, 철제 무기, 장신구 등등 정말 다양한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을 사람들의 조상들이 고구려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을이 장백산 일대에 수십 개나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두들 겉으로는 조선족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며칠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지역에만 해도 고구려 후손이 수십만 명은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마을의 이장님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950년대 중국 정부의 민족 분류 작업 때 공안들이 와서 강제로 조선족으로 등록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저항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조선족으로 살아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고구려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은밀하게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생생한 증언들을 듣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마을 답사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발견한 유물들과 족보가 정말 진짜인지 과학적으로 검증받고 싶었어요. 웨이동이 인터넷으로 한국의 고구려 연구 전문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의 박민수 교수가 고구려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용기를 내서 박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봤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올까 걱정됐는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박 교수님은 저희가 보낸 자료들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 하시면서 더 자세한 검증을 위해 화상통화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상통화에서 박 교수님께 저희가 발견한 유물들의 사진과 족보를 보여드렸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특히 이 인장과 금관 조각들은 고구려 왕실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 이것들이 진품이라면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박 교수님은 저희에게 DNA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하셨어요. 최근에 고구려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인골들의 DNA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유물들의 연대 측정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 후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의 DNA가 고구려 시대 왕족 무덤에서 발견된 인골들의 DNA와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제 경우에는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유물들의 연대 측정 결과도 놀라웠어요. 모든 유물들이 고구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특히 왕실 인장의 경우에는 고구려 마지막 시기인 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박 교수님은 이 결과들을 보시고는 정말 흥분하셨습니다. 학술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고구려 왕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언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발견은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박 교수님이 저희 이야기를 한국 언론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정말 큰 관심을 보일 거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이런 일이 공개되면 중국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상의해본 결과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전화 인터뷰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저희에게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볼 것을 제안하셨어요. 연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고구려 후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더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저희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서 진짜 조상의 나라와 만나게 된다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간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부분이 자신도 고구려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상하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천위린이라는 기업가가 연락을 해왔는데 자신도 고구려 후손이라면서 저희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천위린은 상하이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자신의 가문도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라는 족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천위린과 화상통화를 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저희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자 용기를 내서 연락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천위린의 제안으로 고구려 문화보존회라는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전국 각지의 고구려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문화를 보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구려 문화보존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늘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한 달 후에는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 조사기관의 비공식 추산 결과였어요. 중국 전역에 고구려 후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무려 1,3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증언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도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로부터 고구려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랴오닝성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고구려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고구려 시대의 전통 의식을 비밀리에 치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헤이룽장성에서는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라는 또 다른 가문이 발견됐어요. 그들도 저희와 비슷한 유물들을 갖고 있었고 DNA 검사 결과도 고구려 왕족과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보내온 메시지들이었어요.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평생의 소원이 한국 땅을 밟아보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면서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온라인상에서는 고구려 후손들끼리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고구려 전통 노래들을 서로 공유하고 전통 의상이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천위리는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고구려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문화 체험을 하거나 한국의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중국의 고구려 후손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매결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3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고 한국과의 연대감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300만 고구려 후손들의 각성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안들이 저희 집에 나타났어요. 새벽 6시였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공안들은 저희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유물들과 족보, 그리고 저희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압수해 갔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웨이동이 갑자기 사라진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며칠 후에 웨이동의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안들이 와서 웨이동을 어디론가 데려갔다는 거였어요. 웨이동의 실종 소식을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천위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하이에서 운영하던 사업체가 갑자기 강제 폐쇄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구려 문화보존회 활동 때문에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거였어요. 전국 각지의 고구려 후손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자녀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속출했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감시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중앙 텔레비전 앞에서 고구려 후손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억지로 원고를 읽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구려 후손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에는 잘 안 잡혔지만 제 입술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제 입술의 움직임을 분석한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 고구려 후손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도 저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중국의 고구려 후손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국제 압력이 커지자 중국 정부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골적인 탄압보다는 회유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저에게도 베이징의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어요.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탄압을 받으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국의 고구려 후손들도 탄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결하게 됐어요. 비밀리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희생이 민족사적 의미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하나의 고통이 1300만 명의 각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게 된 거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한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강경한 탄압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어요.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 후 중국 정부는 제한적이나마 고구려 후손들의 문화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활동은 여전히 금지였지만 순수한 문화 교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를 공식 초청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고구려 후손 대표로서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조상들의 나라, 진짜 고구려의 후예들이 건설한 나라를 밟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눈물이 나더군요. 공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더군요. 어떤 분은 고구려 후손 환영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반겨주셨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고구려 후손 환영 행사가 열렸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어요.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저는 고구려 후손입니다. 한국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자마자 광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 순간 중국에 있는 1300만 고구려 후손들이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도 함께 아리랑을 불렀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고구려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박물관에 가면 우리 조상들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역사책에는 고구려의 위대한 업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고 격려해 주었고 교수님들도 제 연구를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후 중국의 고구려 후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기 시작했고
고구려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들도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대에서 고구려사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고구려 후손들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화상 강의를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개인의 용기가 1300만 명의 정체성 각성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한민족의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여는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앞으로도 이 소중한 연결고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